이제야 쌍용이 정신을 차렸다. 네, 오늘은 제가 갑자기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아는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토레스 어떠냐? 네, 그 형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차에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그 형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자동차가 나왔다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계속 시승기를 준비하면서 차를 많이 타오던 차량이라서 그 차량이 너무 궁금하다, 너가 진짜 솔직하게 장점 단점을 말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어요. 일단 선배 기자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호평이 너무 많죠. 일단 토레스가 제가 생각해도 쌍용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좋은 차가 어떻게 나왔지 싶을 정도로 잘 나왔어요. 특히나 디자인과 옵션 구성을 보면은 내가 알던 그 쌍용이라는 브랜드가 맞나? 직원이 대대적으로 다 바뀌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야. 원래 쌍용에서 디자인을 맡으셨던 팀들이 쭉 이어져 왔었던 거고, 이번에 정말 크게 마음을 먹고 만들었구나 라고 느꼈어요. 오늘 영상은 쌍용이라는 브랜드에서 정말 걸작이 나왔다 싶어서 쌍용 토레스의 장점만을 모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토레스가 어떤 부분에서 아쉬운지 단점만을 모아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쌍용 토레스의 장점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쌍용 토레스 말고도 기아 스포티지나 현대 투싼 같은 정말 쟁쟁한 기업이 만든 차량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쌍용 토레스를 꼭 사야 하는 이유가 있냐? 그 첫 번째는 바로 디자인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은 보통 랜드로버나 지프 같은 오프로드 계열의 차량을 만드는 브랜드에서 많이 봐왔던 디자인인데, 이거를 그래도 쌍용에서 잘 해줬어요. 옛날에 그 무쏘 감성을 되살릴 수 없었나? 약 7년 전에 나온 티볼리가 나왔을 때도 야, 그래, 이게 쌍용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쌍용이지 라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쌍용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나온 토레스를 보고 나서 극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현대기아에서 이런 차량이 나왔다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토레스를 이제 개발했을 때 쌍용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일단 뭐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의 디자인과 이만큼의 퀄리티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이 디자인을 보더라도 호불호는 없을 거예요. 전형적인 오프로드 SUV 스타일을 따라갔고요. 거기다가 스토리지 박스나 그런 다양한 파츠들을 통해서 약간 오프로드 성향을 띠는 자동차처럼 보이긴 했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짜프로드라고, 아니면 이제 오프로드 스트 오프로드 갈 수는 없거든요, 이 차량을 실제는.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70%가 산악지대이긴 하지만 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히나 랜드로버의 이제 디펜더는 정말 전형적인 오프로드 차량이고 오프로드를 위한 차량이면서 오프로드를 위한 장치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단언컨대 오프로드 다닌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1억이 넘는 차를 들고 오프로드를 누가 갑니까 도대체. 내가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서야 이 오프로드 차량을 가지고 산악지대를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프로드 기술들 없어요. 사실 뭐 오프로드를 위한 차는 아닙니다. 이 차 가지고 산악지대 갔다가 밑에 다 긁혀요. 왜냐면 오프로드에서 진입각과 탈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는 그 각도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밑에가 다 긁히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 파츠들은 어떻게 보면 드레스업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자체가 육중하잖아, 남자답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홀리지 않았나. 저는 이런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유일하게 이 동급 차량에서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 내가 토레스를 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생각을 좀 잘했는지 본네트 위에다가 약간 튀어나오게 파츠를 해놨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벤츠에서 많이 하던 건데, 벤츠의 지바겐을 좀 벤치마킹 했는지 모르겠어도 벤츠의 지바겐을 떠올릴 듯한 그런 외관이었어요. 그래서 딱 운전석 안에 앉으면
본네트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딱 보이면서 내가 실내에 타면서도 정말 큰 차를 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 차가 사실상 이런 저가 차량에서는 많이 없었는데 저는 이전도 되게 색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현대기아를 이제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 없으니 디자인에서 차별을 확실히 두자라는 판단이 많이 보였어요. 네, 다음으로 토레스를 무조건 사야 하는 장점 두 번째로는요, 바로 가성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아반떼나 스포티지나 투싼이나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면 좋다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항상 옵션 장인이 있어요, 그 회사에는. 그래서 옵션을 내가 이걸 넣으려면 또 이걸 포기해야 되고, 이걸 포기하기 힘들어서 이걸 넣으려면 또 더 큰 돈을 써야 되고, 이런 이제 옵션질, 흔히 말하는 옵션질이라고 하는데, 옵션질을 하다 보면 풀옵션을 사는 게 더 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또스퍼레이션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현대기아는 풀옵션이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쌍용 토레스 같은 경우는 옵션질을 비교적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딱 보자면 T5랑 T7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T5에 거의 대부분의 옵션이 들어갔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더 깡통을 내놨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딱 일축한 게 저한테는 되게 보기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T5에도 뭐 몇 가지 충분히 있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스마트 키만 따로 넣을 수는 없어요. 이 스마트 키라는 옵션을 넣으려면 100만 원이 넘는 옵션을 넣어야 된단 말이죠. 토레스 옵션을 선정할 때 T5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스마트 키예요. 스마트 키만 또 따로 넣을 수 있었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이런 점은 좀 아쉽지만 비교적 옵션들이 많이 없었다. 거기다가 옵션들이 많이 착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옵션은 사실 T7, T5보다는 T7 약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거 치고 3천만 원에 그 정도 차량을 살 수 있다면 저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T7에다가 스마트 테일게이트 60만 원을 넣어서 대략 3,08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면 추후에도 쭉 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좋은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토레스를 무조건 사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의 크기가 주는 면은 굉장히 큰 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유달리 차량이 큰 걸 선호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길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차들이 좀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은데 그래도 차를 큰 걸 많이 선호를 해요. 그치만 차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은 올라가는데, 애매하다고 싶으면 전 토레스만한 선택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토레스가 동급 대비 휠베이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커요. 전부 다 크고, 심지어 소렌토랑 산타페랑 비교해도 비슷비슷해요. 그 말은 즉 가격은 준중형이지만 크기는 중형 SUV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갭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물론 제가 실제로 1열에 앉거나 2열에 앉았을 때 이제 준중형 SUV구나, 투싼 크기랑 비슷했거든요. 그 말은 실내 자체는 준중형이랑 비슷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 크기나 실제 수치 자체는 중형 SUV랑 비슷하다. 그래서 약간 껍데기로 약간 좀 뻥튀기를 해놨다. 나쁜 말로 하면 그냥 뻥튀기고, 좋은 말로 하면 치장을 잘 해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에 좀 집착을 하시는 분들, 야, 나 좀 중형 타고 있어, 이런 소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실내가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크기 나쁘지 않다. 거기다가 이제 트렁크도 2열을 접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는 산타페나 이제 소렌토가 더 큰 것 같긴 한데 뻥튀기를 좀 잘 해놨다. 그래서 외장 범퍼가 크다 보니까 실제 크기가 커졌어요. 거기다가 전고는 1720이라서 제일 높아요. 전고가 높은 것도 어찌 보면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가격 대비 크기 너무 준수했다. 하지만 큰 기대든 하지 마라. 중형 SUV만큼의 크기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뻥튀기를 해놔서 그만큼의 느낌은 충분히 준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쌍용 토레스를 무조건 사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요,
바로 변속기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 첫 차가 액티언이에요. 액티언 스포츠, 쌍용의 액티언 스포츠인데 그게 변속기가 이제 비트라 변속기라고 해가지고 정말 안 좋은 변속기가 들어갔고, 제가 그 차를 사고 나서도 변속기 때문에 센터를 들락날락한 게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 장고장도 심했고 울컥거리면 말도 안 됩니다. 아예 그냥 뭐 울컥울컥 돼가지고 토할 뻔했어요. 그런 변속기를 쓰던 쌍용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신이라는, 우리가 변속기로서 제일 유명한 회사 두 개, ZF와 아이신, 그 중에 아이신의 변속기를 써서 이제 변속기에 대한 잡음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아이신이 다시 토레스에도 들어갔습니다. 아이신에 이제 6단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예전부터 써오던 변속기예요. 뭐 코란도에 있는 변속기, 뭐 티볼리에도 들어갔던 변속기라서 그 내구성의 입증은 이미 하고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속기가 조금 걸린다라는 말이 많던데, 물론 변속기 세팅 자체는 막 아름다운 편은 아니에요. 그냥 쏘쏘해요, 변속기 세팅은. 근데 어디까지나 차량이라는 건 사실 안전이랑도 직결이 되고 내구성도 무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구성 측면에서 보자면 아이신 변속기는 충분히 괜찮다. 지금까지 오래 써왔던 만큼 약간 사골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태클을 걸 만큼 이 차가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쌍용 세팅을 할 때 좀 생각을 잘했던 게, 6단 변속기면은 아무래도 단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동급 대비도 좀 작죠. 그래서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은데, 또 생각보다 시내에서 주행했을 때 초반 가속력이 답답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 정도 육중한 이제 몸 끌어가려면 아무래도 1.5 터보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세팅을 그래도 초반 RPM에다가 집중을 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초반 시내 주행, 특히나 도심에서의 주행은 전혀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패밀리 SUV로 사용했을 때, 아이들을 태우고 아내를 태웠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이 태우면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결론은 일상적인 주행 안에서는 이 변속기 충분히 괜찮고, 일상적인 주행 안에서 이 가속력도 충분히 괜찮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토레스를 사야 할 장점 5번째는요, 바로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저 좋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이게 어느 느낌이냐면 지금까지의 쌍용은 승차감이 좋은 차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 전 세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닥 승차감에서 막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기 힘들었는데, 이번 토레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대기아의 밑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쌍용 입장에서는 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대기아의 승차감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물론 국뽕 이런 건 아니에요. 현대기아는 차를 잘 만들어요. 근데 그런 차만큼 따라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라고 느꼈고요. 승차감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특히나 브레이크 담력이 좋아졌어요. 물론 현대기아는 브레이크 담력을 조금 초반에 많이 몰빵을 해두는 브랜드라서 현대기아보다는 잘 드나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거 자체는 담력의 유무 차이고, 브레이크는 잘 들어요. 담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만 밟아도 차가 잘 쓰냐 안 쓰냐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쌍용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담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진짜 많이 밟아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만 밟아도 차량이 제동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전에 쌍용 자동차들의 오너들의 단점을 많이 개선을 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현대기아의 스포티지 투싼과도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장점으로 뽑았고요. 선배도 하는 말씀이 쌍용이라는 브랜드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괜찮다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법적으로 이 AS를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던데, 이제 자동차라는 거는 판매를 하면 10년까지는 AS가 법적으로 돼야 됩니다. 쌍용이 정말 혹시라도
망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AS를 이제 위탁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외관에 쌍용 마크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쌍용이 망하더라도 이게 쌍용차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뒤에도 마크가 없고 앞에도 없잖아요. 저는 이 점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AS 때문에 좀 구매를 망설여 하신다면 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하면 지금 토레스가 나오고 이제 대략 3만 대 정도가 사전 예약이 됐는데 지금 되게 곽강을 받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토레스 칭찬하고 쌍용이 달라졌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7년 전에 티볼리가 나올 때도 이랬단 말이죠. 쌍용이 티볼리를 내면서 우리 쌍용이 달라질 것이다 하면서 정말 난리가 나서 티볼리 막 10,000대 넘게 팔리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티볼리, 이제 소볼리, 중볼리, 대볼리 나오면서 쌍용이 이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토레스가 그런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 중레스, 대레스 막 이렇게 나오지 말고 쌍용만의 고유의 디자인을 지켜가면서 이 욱직함, 이 강직함의 SUV를 다시 한번 또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단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